안녕하세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길 바라는 코리아 풀스트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연준 매파적 발언 지속, 중국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매파적 발언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 연준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데, 만약 출구 전략이 됐을 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좀 깁니다. 한 20-30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어요. 미국인들이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유례없이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긴축 압력이 커질 것이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와는 달리 중국의 경제 상황,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대외적으로는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중국의 경제 상황은 미국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이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동시에 중국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 반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죠.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은 중국 경제 전망,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또 상향 조정할 것 같은데, 미국의 경제 성장은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미국의 돈풀기. 미국의 돈풀기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 국가가 좀 부담을 갖고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나중에 그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이 걷는다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걷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하이통증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전례 없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돈풀기가 가져온 미국 개인의 부와 소비 능력 향상과 직결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미국의 돈풀기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져온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통증권은 2021년 6월 21일 날 연준의 FOMC 이후에 발표한 2021년 하이통 거시 중기 관점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를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미국의 강력하고 빠른 대처로 지금 언급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디시전 이코노믹스의 글로벌 경제학자이자 전략가인 앨런 시나이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 우선 붕괴된 후에 호황에 버금가는 반등이 나타났다. 이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이것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코로나가 미국의 실업률을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개인 소득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죠? 코로나가 당연히 미국의 실업률은 높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의 소득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미국의 실업률을 끌어올렸죠. 왜 그러냐면 공장 가동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돌아다니고 초기에 그 경제 활동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실업률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다른 금융위기하고 다른 개인 소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실업률이 떨어지면 개인 소득은 당연히 줄기 마련해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와서 개인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시 실업률의 증가로 주민들의 소득이 하락한 것을 모든 나라들이 경험을 했어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주름을 잡았고, 이것이 모든 나라의 실업률의 증가로 만들면서 주민들의 소득을
하락을 만들었죠. 미국이 특히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CEIC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 사태가 발생한 후에 미국 가계 평균 소득은 2008년 25,425달러에서 2009년 25,143달러로 하락이 됐죠. 기본적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돼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는 평가입니다. 하이통증권은 이번 바이러스의 충격 아래 미국 개인의 소득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으며 소득 증가율은 코로나19 전인 2009년도 3.7%에서 2020년 7.0%로 상승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소득 증가율을 보면 3.7%, 7.0%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개인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정부의 높은 지원금. 네, 이 정부의 높은 지원금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 버렸어요. 지금 3차 지원금 방안에서 모든 납세자는 일회성 지원금을 1,400달러를 받을 수 있었고 실업자들은 매주 실업 지원금으로 3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형식의 실업 보조까지 더한다면 미국 실업자들은 매주입니다. 매주 600에서 700달러의 실업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예,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개인 소득,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주가 7일이니까 한 달을 보면 4주가 되는 거죠. 4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70만원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돼요? 4, 7에 28, 보통 한 300만원. 아니면 지금 80만원 정도, 90만원 정도 벌면 어떻게 돼요? 아시겠죠? 한 450?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300에서 450 정도 한 달에 벌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늘어난 개인 소득의 증가는 소비 향상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하이통증권은 2021년 3월 미국 내부재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했고, 자 보세요. 2021년 3월입니다. 2021년 3월이고 전년 동기라고 하면 2020년 3월이에요. 2020년 3월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제대로 상륙하기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3월달에 2021년 3월달이 작년 동기 대비 말하자면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미국에 상륙하기 전보다 26%가 상승했고, 이는 과거 60년 이래로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비내구재 소비의 증가율은 10.8%로 과거 22년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금을 통해서 전 미국이 호황이 됐어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지원금을 주자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조금 소비보다는 지금 저축하는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돈을 움켜잡고 있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소비국가예요. 돈이 있으면 쓴다, 즐긴다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그대로 뱉어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르다라는 거죠. 중국은 지금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문제라고 지금 애견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걱정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동은행에 따르면 6월 22일 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 투자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대륙의 시장의 수요는 부족하고 소비도 회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 데이터 성장률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예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많이 만드는, 원래는 공장이었었지만 이제는 소비국가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소비 국가로 변하고 있고 결국은 소비를 통해서 중국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낮다라는 것은 결국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이통증권도 교동은행의 이 보고서에 동감을 했습니다. 기저효과를 만약 제거를 한다면 2021년 3월 중국 대륙의 소비 총액 증가율은 4.6%로 2020년 12월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4월에는 1.1%로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4.6%에서 1.1%로 크게 떨어지면서 코로나 이전 사태였던 8%에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소비 증가율이 작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잘 안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과 달리 돈 풀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돈 풀기를 하게 되면 돈을 꿀꿀꿀 먹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이통증권은 중국 개인 소득은 코로나 사태 전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2021년 1분기 기저효과를 제거한다면 중국의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5.2%로 코로나 사태 전 9%의 비율의 수준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결국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낮다. 예.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의 회복의 속도도 더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전문 차이신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베인앤컴퍼니는 최근 중국의 일용 소비재 Fast Moving Consumer Goods라고 했는데 FMCG라고 해요. 이 시장 분석 보고도에서 중국의 FMCG 시장 성장세가 더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ast Moving Consumer Goods예요. 여기서 베인앤컴퍼니가 언급한 MCG Moving Consumer Goods라는 것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소비재로서 우유, 과자, 과일, 화장지, 그리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 등 일반 소비재를 의미를 해요. 이 일반 소비재의 지금 소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 1분기 중국의 FMCG 시장 규모는 코로나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말하자면 2019년 1분기보다 1.6%가 증가했지만 2018년도 1분기에 비하면 3%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베인앤컴퍼니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 고정자산 투자, 수출 등의 부분에서는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아직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결국은 국가적으로는 살이 찌우지만 개개인적으로는 굶어주고 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국의 소득 증가는 둔화가 되고 개인 채무는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겠는데요. 2021년 1분기 금융통계 데이터 브리핑에서 인민은행 란쟁훈 조사 통계사 사장님은 2020년 중국의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은 279.4%로 2019년 대비 23.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분별로는 3대 레버리지 비율이 개인은 72.5%, 정부는 45.7%, 기업은 161.2%로 2019년 대비 각각 7.4%포인트, 7.1%포인트, 9.1%포인트가 지금 상승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개인이 생각보다 레버리지가 올라갔어요. 위험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작년 말인 2020년 말 가계 부분 채무 잔액은 73억 6천만 위안. 이 금액은 전년인 2019년 말 동기 대비 14.6%가 증가했고 채무 잔액이 증가한 거예요. 채무 잔액이 증가했다면 개인의 채무, 특히 가계의 채무가 조금 더 위험해졌다라고 보면 되고 그 중에 개인 대출 잔액은 63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도 2019년도 동기 대비 14.2%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개인 대출은 14.2%가 증가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 63억 1,900만 위안의 개인 대출 잔액 중 개인 주택 대출 잔액은 34억 4,400만 위안에 달해서 개인 대출의 54.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개인 대출 중 절반 이상이 주택 대출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이통증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 개인 부분의 레버리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 부분의 레버리지 위험도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개인의 파산의 위험성이 점점 더 증가한 것을 보이게 돼요. 개인의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하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예상을 넘어 크게 상승하였고 여기에 개인 부분의 채무 부담 능력이 상한선에 가까워지면서 소비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대출이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빠르게 잡기 위해서 이것을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자기 능력의 한계점이 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택대출 외에도 중국은행 카드 부채 역시 대폭 상승해서 미국을 초월한 상황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중국은행 카드의 채무 상환 잔액이 7억 9,100만 위안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미국 신용카드 제출 잔액의 1.5배에 달한다는 거죠. 카드 부채예요. 카드 부채라는 것은 일단 돈을 쓰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갚자라는 건데 우리 카드 잘 알죠,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개인이 갚을 돈이 없다라는 뜻하고 지금 똑같아요.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가 2018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저장 제출의 급증 그리고 신흥소비금융의 발전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개인 부분의 레버리지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 부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해결이 어렵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크다. 개인 저축을 낮추고 개인 소비도 억제한다. 개인 저축의 하락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억제해서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중국은행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기관에서 지금 직접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 그리고 신흥금융의 발전이라는 것은 카드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카드 소비의 증가를 통해서 있는 돈만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져가면서 소비를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개인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 이 개인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저축도 어렵고 이 저축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소비의 불균형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 국가적으로는 부강해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쪼그라드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금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시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 각국을 시험대에 올린 코로나 사태입니다. 홍콩 주재 재경 전문가인 장텐민은 코로나 사태를 세계 각국을 시험대로 올린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 문제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험 문제는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까지 변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죠? 작년 3월부터 제대로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1년이 지난 지금 그 시험에 대한 각국의 1차 시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국은 부를 국민의 개인의 주머니에 저장을 했다. 미국 정부는 돈을 직접적으로 뿌리면서 개인 소득을 끌어올렸고 미국 국내 소비에 지탱을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부동산 상승으로 고액 부채, 금융 위기를 늘렸지만 개인 소비 능력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탕핑이 바로 개인의 소비 능력 피로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돈을 국민에게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골고루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부의 집중, 중국 공산당의 집중,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인프라 투자, 말하자면 5G 투자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여기에 뿌려댔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상승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부채, 금융 위기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돈을 얻는 것이 힘들어지고 개인적인 부의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워진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달러의 강세입니다.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고위직들은 조기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연준이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출구 전략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번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또한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7명의 위원들 있죠. 미 연준에는 2022년에는 적어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더욱 빠른 긴축 통화 정책을 암시한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긴축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풀린 돈을 끌어당겨야 된다. 너무 풀었으니 이제는 풀린 돈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만 딱 보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 회복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동일시해서 미국의 회복과 같이 연동해서 우리나라도 올라가겠다. 이번에 미국의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지금 조 바이든하고 얘기를 하고 여기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마치는 이런 이유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에 우리나라가 올라타겠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보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는 달러의 강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죠. 미국의 강한 회복세. 그래서 6월 16일 날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달러 지수가 92.2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다시 올라서 7월 14일 기준 현재 달러 지수는 92.79까지 올랐어요. 자, 한 달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0.5 정도 올랐죠? 0.5%포인트까지 지금 올랐는데 지금 달러 지수가 목에 오를 만큼 오른 상태예요. 하이통증권도 달러가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및 환율의 변동은 전 세계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달러 부채의 실질 금리 역시 전 세계 핵심 자산의 가격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죠. 긴축 통화 정책. 말하자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게 될 건데 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지금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특히 각국의 완화 정책의 부조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풀었던 나라들이 미국의 완화 정책을 긴축 정책으로 바꾸면서 그 나라들도 역시 긴축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돈을 풀어서 이것에 대해서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정책에 따라가서 긴축 정책을 할 것이냐 라는 헤게모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1인 미디어 마스크 파이낸스에 따르면 만약 미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완화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차이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14년부터 2015년 달러 지수가 2014년 6월 1일 날 79.78에서 2015년 3월 1일 날 98.36까지 빠르게 증가할 당시 대종 상품의 폭락이 나타났고 기타 신흥시장의 하락세도 나타났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당시 중국의 주기성 업계 역시 전면적인 적자를 나타냈고 인민폐 위안화예요. 인민폐 역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거죠.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향보다 중국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미칠 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 연준의 파웰 의장은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조기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연준의 매파 전환,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 전환으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평가 절하의 변곡점이 지났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예요. 중국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금융15에 따르면
분석가들이 보편적으로 인민폐 환율이 평가 절하 변곡점이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평가 절하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민폐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많지만 달러 가치 상승 리스크가 가장 직접적이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국의 경제 고점이 지나갔다예요. 하이통증권은 중국 경제의 고점이 작년에 이미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지표인 사회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고점이 작년 10월에 나타났고 분기 GDP 고점이 작년 4분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2021년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증가했고 이는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GDP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인 투자의 고점 역시 작년 4분기에 나타났고 또 다른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의 전분기 대비 고점은 작년 2분기에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수출도 떨어지고 지금 투자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사회대출 규모 역시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대출 규모는 실물 경제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은 물론 채권시장, 주식시장, 보험시장, 중간 업무시장 등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에서 획득한 자금을 의미하는데요. 말하자면 중국의 사회대출 규모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자금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대출 규모는 기업, 개인, 정부의 대출로 실물 경제의 대출 수요를 파악하는 기준점을 만듭니다. 중국의 사회대출 규모의 하락, 이것은 곧 중국 총수요의 하락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경제 약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 약세라는 거예요. 경제 약세 중국. 이에 대해서 장태민은 중국의 사회대출 규모 하락과 미국의 달러 강세로 인민폐는 평가 절하 리스크 및 자본 유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소비 약세와 높은 부채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설상가상인 상황이다라고까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즉 이거죠. 결론입니다. 중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으로 지금 물결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살만해요. 국가적으로는 살만한데 이게 주민 경기에 주민들이 살만하냐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것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국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수출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수출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까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